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주간 일단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국감 여당까지 같이 참여한 정상화라고는 하지만 사실 곳곳에서 파행이 좀 많았고 얼룩진 분위기인데 장 교수님, 네. 먼저 어제 좀 이제 논란이 됐던 발언입니다. 이제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제 소프트웨어 계약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희연 교육감이랑 이은재 의원 간에 양측 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발언이 좀 SNS에서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난영난제 아닙니까? 세련되지 못한 조희연 교육감 그리고 이은재 의원 두 분이 국감장에서 부딪혔는데 사실은 국감장이 지난번에 새누리당 그 단식 관련해서 지금 열리지 못하다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고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저는 이은재 의원이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조희연 교육감 측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안 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어떤 언쟁을 하다가 이것이 인터넷상에서 크게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진 이제 케이스인데 애초에 이것이 MS 오피스가 독점이라 입찰 경쟁 없이 MS 회사에서 직접 구매 해야 된다고 조희연 교육감이 얘기했지만 이은재 의원의 의도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입찰자가 있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자가 네 군데서 입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이거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은 모르고 질의하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 교육감이 전반적인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참모들이 그렇죠, 실무진들이 있는 거죠. 실무 참모들이 뒤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쟁점화되는 것은 참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도 이제 주말인데 이은재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해명 보도자를 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조희연 교육감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제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해프닝이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감의 모양새는 많이 구겨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국감이 처음 시작부터 파행을 치달았는데 천신만고 끝에 정상적으로 복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감에 나와야 될 증인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묻는 질문 또 하는 답 정말 국민들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은재 의원 건을 보면은요. 사실관계 확인조차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질문이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치는 않았겠습니다만은 MS는 왜 공개 입찰을 안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몰랐던 교육감이 MS는 독점 기업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공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요. 또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입찰을 했는데 한 개 업체 그거야말로 이제 한 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질문의 이 내용과 답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참 수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패러디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아이폰을 왜 애플에서 샀느냐 이런 이제 질문하고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그 사실 뒤에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감이냐 이런 이제 국민들의 탄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을 한 그런 질문을 한 의원에 대해서 이거 보좌진이 디스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구의 잘잘못 떠나서 서로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게 어떻게 해프닝이 되면서 이제 SNS에서 좀 커진 상황 같은데. 어떻게 요거랑 비슷한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연예인 김제동 씨 증인 채택 논란 결국은 안 되는 증인 나오지 않는 걸로 결론이 됐지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김제동 씨는 방송인이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지금 영역적으로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너무 자극적이고 특히 이제 60만 대군의 어떤 군의 어떤 전면적으로 이것을 건드렸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어떤 웃음의 소재라고 할지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코미디의 소재로 쓰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제동 사태는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촉발된 하나의 에피소드라기보다도 구조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다스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관계를 따져서.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 부분 김재동 씨 부분도 이제 증인으로 나오느냐 마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뭐 국감의 본류는 아닐 테고 국감에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여야 간의 충돌이 심한 부분이 결국 증인 채택 논란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야권에서 계속 지금 최순실 씨와 차은택 감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은 안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게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동 증인 채택과 최순실 네. 차은택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안건 조정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민들한테는 이 두 가지의 건들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안보가 비상시국이라고 여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 군납 비리 문제, 뭐 북핵 문제 얼마나 중요한 시국입니까? 예. 근데 개그맨이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벼들고 그거를 증인 시척까지 한다. 이게 만약에 이게 단독 사건이었다라면 그 말이 사실이었냐 사실이 아니었냐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소셜 엔터테이너의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집중 조명될 텐데 이게 왜 지금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냐 하면은 정작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르나 K스포츠에 의혹이 있다라 그러는 부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점점 불거지고 있는 최순실 차은택 씨의 네. 그런 뭐랄까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정말 온몸으로 막으면서 개그맨이 웃자고 한 얘기를 가지고 증인 채택을 한다 그러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게의 중심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하더니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온몸으로 증인 보호하고 청와대 맞고 방패막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나 그 좀 국정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보호하고 증인들을 보호하는 게 과연 청와대를 돕는 길이겠는가? 집권 4년 차에 과거의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을 보면은 사실 자정의 목소리들도 꽤 많았거든요. 왜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이 더 스스로 자정하고 또 뭔가 바뀔 부분은 네. 의혹이 있는 부분은 밝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그냥 뭐 말할까요 증인들 보호하는 데만 방어에만 하고 있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비교가 돼서 김재동 건에 대해서 비웃는 거였죠. 그 이제 국감이라는 것이 야당은 공격하는 측이고 여당은 방어하는 측이 예. 맞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 차은택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국감 기간 동안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세가 사실화돼서 여론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화법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역대 보면은 집권 여당은 항상 방어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안건조정제도라는 것을 둔 것은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한 방식으로 뒀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미르라든가 K스포츠 재단이 도마에 올라서 여론에 계속 때리면 야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80% 이상 여론에 실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집권 여당이 상당히 손해죠.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청와대나 청와대에서는 이미 이것이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청와대가 그러면 왜 아니냐고 또 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보다도 이렇게 해서 안건 조정 제도가 있으면 그거 있는 대로 증인 채택을 못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없는 것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물론 이것이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사안이라도 정쟁의 어떤 휘발성 있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번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차은택 씨에 대해서는 여권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요. 여기 증인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권이 지금 최순실, 차은택뿐만 아니라 뭐 2대 총장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다 막아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국감 증인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불렀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 위기
위기의 당사자들, 주범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대표가 철저하게 사실 추궁하고 또 밝혀야 되는데 여권의 이런 태도가 다른 사회 의혹까지 전반까지 다 흩어지면은 그럼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상권 분립을 새누리당 스스로가 저는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자기네 힘을 깎아먹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야당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겼을 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야당에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걸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선진화법을 개정해 선진화법 없앴어야죠. 야당이 다수결이 되고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훨씬 넘으니까 이제야말로 선진화법을 폐지해야 되고 이제야말로 야당이 하는 대로 다 따라온다 하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여당 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다수결이 있을 때는 선진화법을 즐기다가 국회에서 소수당이 되니까 선진화법을 방편하기로 해서 증인채택 맞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굳이 새누리당을 욕할 뿐만이 아니고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 우리 정치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사실 제가 이제 증인 질문을 드린 게 미르 K스포츠 재단 논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도가 높은 이슈라서 그럴 텐데 결국은 이제 여야가 계속 공방을 하면서 겉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국감에서도 새누리당도 조금 더 양보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막판까지 계속 이렇게 겉도는 식으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 요거와 다르게 또 다른 쟁점이 하나 불거진 게 있습니다. 백남기 씨.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인데 야권에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안 받아들일 분위기인데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여야의 쟁점되는 사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합의되는 게 없어요. 네. 이제 백남기 씨 특검 요구안도 야권에서는 뭐 지금 1년 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경찰이 결국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 머리를 향해서 이게 의도적으로 조준했는지 안 했는지 네. 뭐 절대로 쏘지 않았다고 이제 경찰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특검이 발의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인이 이제 그 주치의의 사인이 병사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물대포를 맞아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병으로 죽었는지는 부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부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혹이 있으면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지금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절차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아니면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우선이냐. 이걸 놓고 또 여야가 하나하나 진짜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좀 대치하는 국면들이 뭐 돌아가신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눈에도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마침 또 증인 관련해서 이제 백남기 씨 주치의가 14일 복지위 국감에 아마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아까 K스포츠 미르 K스포츠 재단과 더불어서 백남기 씨 사안도 좀 더 흘러간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 주까지. 뭐 다음 주까지 흘러가는데 뭐 증인 채택은 지난 6일이나 7일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13일, 14일이 종합국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증인 채택에서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국회 자체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렸고 국감 증인 채택에서 나오지 않으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한다는 그런 법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될 텐데 그만큼 국회가 먼저 국민들한테 신임을 먼저 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감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요, 청와대 민정수석. 운영위 국감이 마지막에 잡혀 있는데 나오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번 건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민정수석이 운영위 국감에 관례적으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참 이건 뭐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각종 뭐 미르 문제부터 시작해서 백남기 씨 문제까지 사안마다 지금 건건이 뭐 퇴장도 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면 결국은 우병우 수석 국감에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 이후로 좀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요. 네, 새누리당이 내부 단합을 이뤘든지 하여튼 전선이 확실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그 정쟁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것이
그것은 뭐 순리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국감 얘기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조금 화제를 돌려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감과 별개로 좀 관심을 가졌던 일정이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싱크탱크 관련 출범을 앞둔 이제 심포지엄인데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의미를 부여해서 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출정식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도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온 얘기를 보면 뭐 성장이냐 복지냐 뭐 이런 담론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의 뭐 전반적인 그 소득 수준을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경제 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 차기 그 대선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슬로건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건 뭐 그냥 단순한 출마 선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준비하는 스타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빠른 어떻게 보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권 전반이 지금 새누리당의 뭐 유력한 후보가 보이지 않고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야권에서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의 주자들의 봐도 이 발언 수위라든지 뭐 출마 가능성 언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의 이번에 뭐 정책공간 국민성장 이 출범을 보면 준비 국민들에게 뭔가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거를 보여줄 때가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의 어떤 그 국회에서의 무기력한 모습들 또 정권의 어떤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00명 그 싱크탱크에 일단 참여한 게 500명이고 뭐 조만간 연내 1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두 분 뭐 지금 다 학계에 계시니까 이 정도 숫자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전혀 저는 뭐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컨텐츠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조기에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봉을 피해야 되는데 먼저 공격을 먼저 하면은 그만큼 희생이 또 많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선제압용으로 정책공간 국민성장에는 창립 준비 행사를 열었는데 너무 자극적이다. 캐치프레이즈 또한 너무 상투적인 캐치프레이즈를 쓴 것 같고 대개조, 대청소, 세상을 확 바꾸겠다.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의 나열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 교체인데 경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경제 교체인지 그것이 문재인 대표 스스로 이거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저는 상당히 모호하고 위험스러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집중될 건데 물론 이 이야기는 중산층을 어떤 혜택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취지는 인정하지만 개념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 모호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나중에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붙었을 때는 그 퇴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일찍 공격의 화살을 당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 교수님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 이 문재인 전 대표가 내는 국민 성장 이게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호남과 중도층 공략 아니겠습니까? 호남 공략은 사실 본인에게 뼈아픈 지점이죠. 지난 총선 때 호남이 선택해주지 않으면 대선 출마 뭐 안 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까지 얘기했다가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 이제 호남 공략이 당장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 중도층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도층 공략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내놓는 그러니까 뭐 정책 공간 국민 성장이 내놓는 캐치프레이즈가 뭐 지금 어떠냐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뭐 말이야 다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오고 그런 정책들이 뭐 앞으로 이제 그 논쟁이 되면 그때 하나하나 과연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앞으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어쨌든 뭐 지금 야권 뭐 교수님도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야권의 발걸음이 좀 빨라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여권은 일단은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긴 한데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싱크탱크 반기문 총장을 의식한 걸까요? 의식한 거죠.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영남, 경상도, 충청도를 오가면서 몇 번은 지금 왕복하지 않았습니까?
권력력이 없다면 한국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육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것들은 대권의 욕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 차점자로 떨어진 문재인 대표 48% 정도 1,400만 표 상당히 큰 표를 얻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에서. 그래서 그 영광을 이번에는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머지않아 새누리당이 전혀 예상치 않은 반기문 후보라는 정말 막강한 후보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분을 넘기 위해서는 지난번 48%보다 5%를 더 얻어야만이 당선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 5%의 공간이 어디냐? 그랬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뭐 경제적인 이 중도층 이런 지역적 어떤 중도 충청표 이런 것을 끌어와야 되는데 반기문 총장이 충청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표는 셈법이 복잡하고 과연 이것을 안보적인 프레임으로 가야 될 것인가, 경제적인 프레임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역적인 프레임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싱크탱크 먼저 출범을 하는 조급성의 어떤 발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